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위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제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행위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자, 이 시간에는요, 이 행위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 미성년자죠. 물론 이제 미성년자 외에도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시험은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입니다. 자, 미성년자와 어떤 계약을 했죠. 미성년자가 자기 집을 팔고 매매, 그리고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을 받았죠. 그럼 상대방 쪽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 쪽에서는 행위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이 매매 계약을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미성년자 측에서 저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고 추인을 하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죠. 그래서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법률 행위를, 이 매매 계약을. 상대방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죠. 상대방의 지위가. 그래서 민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대방도 보호가 돼야 되니까 이 상대방 보호 제도를 또 두고 있죠. 크게 촉구권, 그리고 이제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대방 보호를 위한 민법에 일반적 보호 규정이 있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일반적 보호 규정에서 말하는 추인이나 법정 추인, 이런 제도는 나중에 취소편에, 무효 취소편에 가서 민법 143조, 145조, 146조 취소권에 단기 소멸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으로서 상대방의 방금 말씀드린 촉구권, 최고권, 철회권 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상대방 확답을 촉구할 권리인데, 상대방은 미성년자라든가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촉구, 이 촉구가 다른 말로 최고입니다. 최고권인데요. 추인 여부를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다면 추인 여부를 확답해달라고 촉구, 요구입니다. 촉구는 다른 말로 최고, 촉구, 요구입니다. 요구할 수가 있죠. 요구. 자, 민법 15조를 먼저 보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법 15조에 보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 또는 미성년자 등과 거래한 매매 계약을 한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입니다. 뭘 촉구하느냐?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해달라고 촉구합니다. 자, 1항에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같으면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입니다.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성년이 되지 않으면 추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면 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요 매매 계약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추인 여부를 확답해달라고 촉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에게는 촉구를 할 수가 없죠. 미성년자가 뭐가 돼야 됩니다. 나이가 성년이 된 후에 촉구할 수 있고요.
능력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이게 발신주의입니다. 나중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발송하면 도달주의가 아닌 발신주의고요. 그리고 그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자기가 했던 미성년자 시절에 했던 매매를 뭐한 거로 봅니다.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2항에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했다면, 미성년자가 이 매매 계약을 해놓고 성년이 되지 못했다면 그 법정 대리인에게, 법정 대리인입니다. 제1항에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마찬가지 발송하지 않으면 이 행위를, 이 매매 계약을 뭐한 거로 봅니다. 추인한 거로 봅니다. 그리고 3항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법정 대리인 쪽에서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추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절차를 밟아서 이때는 뭐한 거로 봅니다. 취소.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경우에 그 절차를 밟지 않고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이때는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의의에 보면 상대방 쪽에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거나 성년이 되지 못했다면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를 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최고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촉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저쪽에서 뭐 한 거로 본다 그랬죠? 추인한 거로 봅니다. 이 확답의 촉구는 나중에 우리가 준법률 행위로서 의사의 통지다. 법률 행위냐, 이 촉구가 법률 행위냐, 준법률 행위냐 이렇게 나누면 준법률 행위고요. 의사의 통지입니다. 확답을 해달라고 단지 통지하는 것입니다. 의사 표시가 아니고 이 촉구는 의사 표시가 아닌 의사의 통지다. 우선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행사 요건. 먼저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적시하고, 적시라는 것은 그 행위를 지적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확답을 해달라고 촉구해야 되죠. 촉구의 상대방은, 미성년자는 촉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죠.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야 추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촉구의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었거나 아니면 미성년자가 아직 능력자가 성년이 되지 못했다면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촉구 효과입니다. 원칙은 이 촉구에 대한 법정 대리인이나 능력자가 된 성년이 된 저쪽 성년자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때는 원칙은 추인한 거로 본다 그랬죠. 추인한 거로 본다. 그런데 만약에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 후견인 등이,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인 등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등 특별한 절차를 요하는 경우에 그 절차를 밟지 않고 또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면 이때에는 뭐한 거로 봅니다. 취소. 자, 원칙은 1개월 이상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요 촉구에 대해서요, 그때는 추인한 거로 보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에 법정 대리인 쪽에서 그 절차를 밟지 않고 확답을 발하지 않았다면 추인 여부에 대해서 그때는 뭐한 거로 봅니다.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촉구권, 요구권입니다.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해서 추인 여부를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해서 저쪽에서 확답을 하면 취소하겠다 그러면 취소가 되고 추인하겠다 그러면 추인이 되겠죠. 그러나 그런 취소나 추인에 대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입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 상대방과 미성년자가 이런 매매 계약을 했을 때는 이 계약을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 그 말은 계약을 할 때 미성년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사표시를 주고받았죠. 그러면 이 계약상의 의사표시를 철회해서 자기의 상대방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게 되면 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없었던 것이 되죠. 그리고 미성년자로부터 단독행위,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를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를 받았다면 이 단독행위를 상대방 쪽에서는 거절할 수가 있죠. 이 거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단독행위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자, 철회는 미성년자와 상대방이 계약을 했을 때고요. 계약을 했을 때 거절권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로부터 단독행위를 받았을 때의 거절권입니다. 자, 먼저 16조 민법 16조를 보겠습니다. 제한능력자의 계약, 그러니까 미성년자와 상대방이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즉 법정 대리인 쪽에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 자신의 계약을 할 때의 상대방 자신의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가 있죠.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죠. 알았다는 것은 악입니다. 악이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선이 악의를 나누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미성년자와 상대방이 계약을 할 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선이 몰랐다면, 상대방이 선이 몰랐다면 철회할 수 있고, 악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할 때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죠. 알고 있었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지문이죠. 선의 악이 나눕니다. 자, 2항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단독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미성년자가 한 단독행위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하게 되면 단독행위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자, 계약을 했다면 철회, 단독행위를 미성년자로부터 상대방이 받았다면 거절입니다. 이 거절은 선이든 악이든 다 거절할 수가 있죠. 여기는 거절권은 선이 악의를 나누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악이어도 거절할 수가 있다는 사실 꼭 아시고 다음에 이제 정리할 겁니다. 자, 3항의 전 2항의 철회나 거절은 법정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법정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미성년자 본인, 미성년자 즉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가 있죠. 철회권, 거절권은 미성년자에게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도 아울러 아시고, 자, 의에 보면 먼저 철회권, 거절권은
상대방 쪽에서 이제 저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서 법적 구속력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먼저 철회권입니다. 계약의 철회죠. 상대방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었을 때 상대방 쪽에서는 법정 대리인 쪽에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추인을 해버리면 법정 대리인이 저 계약을 추인하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죠. 즉 법정 대리인 쪽에서 추인을 하게 되면 저 매매 계약은 유효가 되고 상대방이 철회하게 되면 저 계약은 무효가 되니까 없었던 것이 되니까요. 법정 대리인 쪽에서의 추인이 먼저냐 상대방의 철회가 먼저냐에 따라서 효력이 정반대가 되죠. 반대로 나타나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 측에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는 말은 법정 대리인이 추인을 해버리면 저 매매 계약을 추인하게 되면 상대방은 뭐 할 수가 없다. 철회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철회는 법정 대리인뿐만 아니고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선의인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여야 철회할 수 있고 악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거절권입니다. 자,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이 있기 전까지 그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를 거절하죠. 자, 제한 능력자 쪽에서 우리가 단독 행위를 해왔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입니다. 그걸 뭐 할 수 있다? 거절. 그래서 무효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절도 마찬가지 법정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은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단독 행위가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무슨 채무를 면제했거나 미성년자 쪽에서 채무를 면제했거나 상대방에 또는 상계라는 것은 서로 제하는 서로 공제 줄 돈 받을 돈을 서로 상계 서로 계산하는 겁니다. 상계는 미성년자가 상대방에게 상계를 해왔다면 이건 미성년자의 단독행위입니다. 상계는 단독행위죠. 이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말하고 그걸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거절권은 철회권과 달리 거절권은 상대방이 선의이든 악의이든 불문하고 선의여도 거절할 수 있고 악의여도 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철회권 거절권에서 선의 악의를 구분하는 것은 철회권이고 이 거절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상대방은 거절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행위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의 배제입니다. 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저런 법률 행위를 할 때 상대방을 속여서 속임수죠.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속여서 능력자로 자기가 능력자로 믿게 했거나 또는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속임수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면 그때는 취소권을 이 매매계약에 취소할 수 없도록 취소권을 배제 또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민법 17조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입니다.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기를 능력자로 성년인 것처럼 상대방을 속였죠. 그래서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죠. 취소권을 배제, 취소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2항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성년, 요 2항은 17조 2항은 피성년 후견인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적용이 안 되냐 하면요. 속임수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거로 믿게 했죠. 그러나 피성년 후견에서는 동의권이 없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2항은 피성년 후견인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걸 꼭 아시고, 자,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거로 믿게 했죠. 속임수로서. 그러면 마찬가지 이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취소권 배제입니다. 자, 먼저 취소권 배제 요건에서 속임수, 미성년자가 상대방을 속였죠. 근데 이 속임수를 써서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동의 있는 거로 믿게 했죠. 이 2항이 특히 2항이 피성년 후견인은 만약에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가 있는 거로 속였더라도 그건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피성년 후견인이라면 동의가 있는 거로 믿게 했더라도 그건 취소할 수 있답니다. 없다가 아니고 피성년 후견인에게는 17조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꼭 주의해야 될 조문입니다. 자, 속임수는 미성년자 쪽에서 미성년자가 저런 매매 계약을 할 때 속임수를 썼다. 이 속임수가 기망, 속이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걸 기망이라고 그러죠. 이 속임수가 판례는 말이죠. 판례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은 거기 제가 책에 적어드린 것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나 법정 대리인 동의서 등을 위조했다. 특히 주민등록을 위조하거나 동의가 있는 거로 위조서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속임수여야 된다는 게 판례고 소극적인 거 있죠. 소극적인 속임수는 이건 기망, 소극적인 것은 속임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것이 뭐냐? 자,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 겁니다. 시험에 나올 때 상대방이 미성년자에게 너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너 미성년자지라고 하니까 미성년자가 저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성년입니다. 라고 말했죠. 이건 소극적 기망, 소극적 속임수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고 말한 것은 이건 속임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판례는 적극적으로 미성년자가 성년인 것처럼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가 위조됐죠. 위조해서 동의가 있는 거로 보여줬죠. 이런 식으로 적극적 기망이어야 속임수가 되고 소극적인 거, 자기가 단순히 성년자라고 말하거나 성년자입니다. 또는 미성년자라고 물으니까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소극적 속임수는 속임수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소극적 속임수는 취소할 수가 있고 적극적 속임수를 썼을 때 취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법률행위를 할 때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가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허락이 있는 거로 믿었어야 되고 상대방은 이 믿음에 대한 과실 여부는 과실이 있는지는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가 만약에
적극적 속임수로 인정이 되면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본인, 제한 능력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나 이쪽에서는 미성년자 쪽에서는 이 법률행위 매매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취소권의 배제입니다. 자, 여기까지요. 우리가 처음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민법 우리 여기 행위제한 능력자 편에서는 촉구권, 그리고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 배제, 취소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미성년자 측에서의 추인, 법정 추인, 취소권의 단기 소멸. 처음에 제가 이 교재에 적어만 드렸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취소해야 되고, 만약에 추인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해야 되고, 이 3년, 10년 내에 저쪽 미성년자 측에서 취소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 추인, 법정 추인, 취소권의 단기 소멸, 이 제도는 나중에 민법 총칙 저 뒷부분 무효 취소할 때 취소편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상대방이 가지는 4가지 권리 또는 4가지 제도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한 능력자와 관련해서 이 상대방 보호제도도 출제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연인의 주소입니다. 법인도 주소가 있지만 자연인의 주소입니다. 자, 주소는 우리 민법상 주소 그러면 생활에 근거되는 곳. 여러분이 주민등록상 주소, 주민등록법상 지금 등록되어 있는 그 주소가 아니라, 여기서 민법상 주소는 생활에 근거되는 곳이면 주소로 합니다. 실질주의, 객관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법상 주소는 정주라는 말은 살아가려고 하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이 주민등록상 주소는 부산에 있지만 지금 서울에 와서 거주하고 있다면 그 지금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그 주소가 민법상 주소가 될 수 있고요. 정착해서 거주하려는 의사는 필요가 없죠. 정주의 사실,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의사는 필요 없습니다. 정주의 의사는. 자, 민법상 주소는 동시에 2곳 이상, 2곳, 3곳 이렇게 둘 수 있죠. 주민등록상 주소는 한 곳만 둘 수가 있고 2곳 이상을 둘 수 없죠. 주민등록상. 여러분,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2군데를 둘 수는 없죠. 민법상 주소는 2곳, 3곳 둘 수 있습니다. 자, 계약을 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 집을 사는 계약을 할 때는 서울을, 또 땅을 사고 파는 계약을 할 때는 부산을, 이렇게 주소를 여러 군데를 둘 수가 있고요. 법인의 주소는 나중에 우리 법인편에 가면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자연인 끝나면 법인편으로 가죠. 그러면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거소입니다. 주소가 있고 거소가 있죠. 자, 거소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현재, 여러분 주소를 모르면 현재
살고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는 거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도 마찬가지로 거소를 주소로 봅니다. 여기 거소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잠시 서울에 와서 생활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하고 있는 그 서울의 주소를 거소라고 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는 거고요. 현재지라는 거는 현재 머무는 곳, 현재 여러분이 어디에서 잠깐 하루, 이틀 머물고 있는 요 현재지에 대해서는 민법에는 별도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있다 하면 틀리죠. 현재지는 거소입니다. 현재지가 민법으로 현재 잠시 머물고 있다면 그 현재지는 거소로 보는 것이고 현재지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없다는 거 아시고, 자 다음 가주소입니다. 여기 가주소할 때 가는 임시로 정한 주소입니다. 자,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하면 그 행위에 관해서는 가주소를 임시로 정한 주소로 봅니다. 여기서 어느 행위가 특정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무슨 서울에 와서 무슨 계약을 하나 하는데 그 계약상 이번에 하는 특정 계약에서 가주소를 정했다면, 임시로 주소를 정했다면 그게 주소로 봅니다. 이 가주소는 특정 행위, 모든 법률 행위가 아닌 이번에 맺는 특정 계약에서만 가주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민법상 주소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민법상 주소가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바로 다음 나오지만 부재 실종의 표준이라든가 채무 변제 장소라든가 상속 개시 장소, 이런 경우에 이제 주소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소, 거소, 가주소가 뭐다, 이것만 간단하니까요 정리하시고, 최근에 한번 주소를 묻는 문제가 최근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틀린 것은 민법상 주소는 두 곳, 세 곳을 둘 수 없다라고 틀린 답이었습니다. 민법상 주소는 두 곳을 둘 수도 있고 세 곳을 둘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마다 각각 주소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또 다르게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주소는 세 곳을 둘 수 없다, 이게 틀린 답이었고요. 세 곳도 네 곳도 둘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부재와 실종입니다. 제 이제 3절인데 부재 실종은 자연인에 관한 부재 실종입니다. 법인은 부재 실종이라는 게 있을 수 없죠. 이제 부재라는 거는 사람이 부재 중이다, 이런 말이죠. 늘 부재 중이다. 물론 우리 사무실, 학원, 사무실 같은데 사람이 잠깐 일을 보다가 다른 일을 보러 나갈 때 문 앞에 부재 중 이렇게 써놓듯이, 여기 부재는, 우리 민법상 부재는 종래의 주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살아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래의 주소를 떠난 자를 부재자라고 하고, 이 부재자가 남긴 재산 관리가 민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자, 부재자도 보호가 돼야 되겠지만 부재자와 법률 관계를 맺은, 즉 부재자에게 돈 빌려준 채권자 또는 부재자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 이 사람들과의 재산적 법률 관계가 문제되죠. 그래서 부재자의 재산 관리,
재산, 남기고 간 이 재산관리 제도를 민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재자가 장기간 생사불명이면 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하게 되죠. 그 실종 선고를 해서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 그게 실종 선고 제도입니다. 자, 실종 선고 제도는 따로 설명드리고요.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바로 부재재산 관리에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단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고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건 아직 모르더라도 살아있더라도 자, 보통 부재자가 국내에 머무를 수도 있고요. 종래 주소 등을 떠나 국내에 있을 수도 있고 외국에 미국이나 이런 외국에 나가 있을 수도 있죠.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문제 삼지 않고 일단 종래의 주소를 떠났으면 부재자입니다. 다만 외국 일시, 외국 여행을 가서 며칠간, 몇 달간 외국 여행을 갔다면 그건 부재자라 할 수 없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종래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은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부재자라고 하고, 부재자는 자연인에 한하고 자연인과 법인 할 때 법인이 부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연인만이 부재자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부재자라 하더라도 현재 부재 중이라 하더라도 자신이나 자신의 대리인을 시켜서 자기 대리인을 시켜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미국 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직접 국내에 연락을 해서 재산 관리하고 있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재산 관리 등을 하고 있다면 그건 부재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부재자 재산 관리인에서 부재자 본인이 재산 관리인을 선임을 했죠. 원칙은 부재자가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을 부재자 자신이 선임했다면 이때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는 법원이 관여를 합니다. 법원이 개입을 합니다. 그건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에서 나오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요.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가 만약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 관리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법 23조 등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다음, 부재자가 만약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이제 법원이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가지고 이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주로 민법은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 관리인은 부재자와 재산 관리인 간에 무슨 대리관계, 위임관계 등으로 해결이 되죠.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 선임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이제 재산 관리인을 선임하고 이때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 제도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죠. 자, 먼저 민법 22조 부재자의 재산 관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다면,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그 부재자와의 법적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법원이 명한다 이 말이, 법원이 이제 재산관리를 선임하고 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을 명받아 재산관리를 하게 됩니다. 본인 부재 중에, 부재자 본인의 부재 중에 재산관리인 권한이,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소멸하면 법원이 개입을 합니다.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다시 선임하게 됩니다. 이항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했죠. 법원이 선임한 후에 부재자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하면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서 전환의 명령, 그러니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선임을 뭐 하게 됩니다. 취소하여야 됩니다. 자, 법원은 일단 그 22조에 대한 해석을 보시면 법원이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본인 부재 중에 권한이 종료됐을 때도 법원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반대로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선임을 뭐 해야 됩니다. 취소. 그리고 여기 청구권자의 이제 이해관계인 그리고 검사 청구인데 여기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무슨 상속받아야 될 사람, 배우자 또는 부재자의 채권자, 부재자의 보증인 또는 이런 법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이고 부재자의 사실혼 관계, 부재자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나 그냥 일반적인 친구, 부재자 일반적 친구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를 선임했더라도 이 재산관리는 포괄적 처분권은 갖지 못하고 특정 처분 행위를 할 때 법원의 명을 받아야죠. 포괄적으로 처분권을 가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자, 다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그리고 담보 제공, 보수 청구인데 법 조문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4조 관리인,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직무입니다. 1항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부재자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고 3항에 부재자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나 검사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전 2항의 1항, 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죠. 방금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더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이와 같은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항에 전 사망의 경우에 그 비용, 재산 목록 작성, 재산에 뭐 좀 필요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는 그 비용은 부재자 재산에서 지급을 합니다. 자, 25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그 재산관리 권한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그 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가 뭐냐? 처분행위, 재산 처분행위입니다. 118조는 대리권에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줄 때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대리에서 배우죠. 여기서는 118조의 권한을 넘는 행위가 처분행위, 재산 처분행위를 하려면 저 재산관리는 법원에 뭐를 얻어야 됩니다.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부재자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도 권한 없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26조 관리인의 담보 제공 보수 청구입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관리 및 반환에 가서 상당한 담보, 무슨 재산에 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담보를 제공하라. 뭐 보증인을 세우라든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라든가 이런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2항에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가 있고요. 3항에 전 2항의 규정은 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도 이렇게 담보 제공을 하라고 명하거나 또는 보수를 법원이 정할 수가 있죠. 부재자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해서 부재자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늘 누가 개입을 합니다. 법원이 개입을 합니다. 자, 이 규정,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고요. 우리는 나중에 법정대리, 임의대리 그러면 부재자 자신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법정대리입니다.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은 개임도 할 수 있죠. 그리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만약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이 허가를 얻지 않고 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처분행위는 무효지만 다만 이 처분에 있어서 법원의 처분행위 허가를 받아도 부재자 이익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처분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무효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례를 보시고 이 처분에 대해서 재산관리인의 법안 허가를 얻어 처분을 이미 했다면 처분 시점에 부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것은 처분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행위는 효력이 있죠. 그리고 이 법원이 이제 처분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법원이 허가를 했다가 이런 허가 취소는 취소한 때로부터 효력이 있는 철회의 의미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사후 허가 앞에요. 여기 해석에 보면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한 처분 행위를 법원이 사후에 허가해 줄 수 있냐? 요걸 잘 묻죠. 사후 허가도 해줄 수 있고, 만약에 허가 없이 한 행위를 법원이 사후 허가를 했다면 그건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재산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은 잘 여러분 조문과 함께 읽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재자 재산관리의 종료. 자, 먼저 부재자가 재산관리인 선임을 했다가 부재자가 돌아왔거나 재산관리인 선임을 철회했거나 취소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사망하여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되면 부재자 본인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종료되게 되겠죠. 그리고 법원이
뭐 선임 결정, 요 법원이 설립한 재산관리의 선임 결정 취소, 재산 처분 명령 취소 등으로 이 재산관리인으로서 한 행위 자체는 나중에 그게 선임이 취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한 취소 전에 한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자, 여기까지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는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잘 조문과 함께 정리만 잘 하시면 되고, 이제 부재자의 생사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실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그게 이제 실종 선고 제도죠. 요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오늘 실종 선고 제도 설명이 좀 돼야 되니까요.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종 선고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